어이 아가씨들 우리랑 같이 놀자니까. 니네 앞가림이나 잘해. 뭐라고? 산속 펜션 바베큐장. 어둠 속에서 끈적한 시선이 날아들었습니다. 조폭의 역겨운 수작에도 여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지나친 차분함이 묘하게 주변 공기를 짓눌렀죠. 철망 너머의 조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대 3인조, 휴가 중인 팀장 한지훈 대위와 팀원들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 조폭들에게 감금된 엄마를 찾으러 온 아들을 이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펜션 주인 박 사장과 함께 조폭 패거리부터 사이비 교주까지 맨몸으로 쓸어버리는 숯불이 식기 전에 끝낸 단 하룻밤의 유쾌한 반격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검은색 대형차 한 대가 굽이진 시골 산길을 부드럽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아래로 굵은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운전석에는 짧은 머리의 둘째가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며 핸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팀장이 반쯤 열린 창틀에 팔을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죠. 뒷좌석의 막내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무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유행가가 흘러나왔어요. 막내가 리듬에 맞춰 손가락으로 창틀을 가볍게 두드렸죠. 둘째는 볼륨을 한 칸만 낮췄습니다. 팀장이 눈을 감은 채로 작게 웃었고요. 창밖으론 한참 전부터 사람 사는 마을이 보이지 않았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거든요. 드디어 휴가다.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쉴 거예요. 둘째가 룸미러로 뒷좌석의 막내를 툭 건너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쉴 수 있겠냐? 그 무뚝뚝한 대답에 팀장이 감았던 눈을 뜨며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세 사람이 무거운 군복과 장비를 내려놓고 가벼운 사복으로 갈아입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귀한 단체 휴가를 떠나는 길이었죠. 팀장이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휴가인데 말 좀 편하게 하자. 계급대고 막내가 손사래를 치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팀장님. 그래도 팀장님은 팀장님이죠. 운전하던 둘째 역시 핸들을 쥔 채로 짧고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은 뺄 수 없습니다. 팀장이 잠깐 생각하다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 둘만이라도 편하게 해. 막내가 앞좌석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이며 둘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어요. 둘째 언니, 그럼 저 막내라고 편하게 불러도 돼요. 둘째는 흔들림 없이 앞만 응시한 채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원래 막내라고 불렀잖아. 막내가 소리내어 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가 속도를 살짝 줄이며 룸미러 너머로 막내를 한번 흘겼어요. 휴가 첫날부터 새벽같이 뛰어나가는 막내의 오랜 습관을 두고 하는 눈짓이었죠. 막내는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 내밀었고요. 팀장은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세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차에 앉아 있는 시간이었어요. 707특임대 현역 3인조. 작전의 거대한 판을 짜는 두뇌 한지훈 대위. 압도적인 근접 격투 능력을 가진 이수연 중사. 그리고 백발백중의 저격과 관찰을 맡은 막내 윤채린 하사. 세 사람은 실전 작전에서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예리했지만 차 안에서는 그저 편안하고 유쾌한 언니 동생 사이였습니다. 차량이 좁은 산길을 벗어나 널찍하게 조성된 펜션 단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나무로 깎은 낡은 간판이 서 있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글씨로 산마루 펜션이라 적혀 있었죠. 간판 뒤로는 아름드리 소나무 몇 그루가 키 높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솔잎소리가 서걱서걱 들려왔고요. 둘째가 속도를 줄이며 단지 안으로 천천히 진입했어요.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으로 깎아 만든 부지 위로 독립된 독채 숙소 여러 동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는 구조였죠. 단지 가장 깊숙한 안쪽에는
높은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댄 세 사람이 관리실 겸 체크인 카운터에 들어섰습니다. 펜션 주인은 무뚝뚝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짧게 응대하고 묵직한 독채 열쇠 하나를 건넸죠. 요즘 산소까지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 않다고 그저 지나가듯 한번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열쇠를 받아든 세 사람이 예약된 단지 중간 즈음에 독채 숙소로 들어섰습니다. 독채 안은 깔끔했어요. 통유리 창 너머로 산자락이 그대로 들어왔죠. 거실 중앙엔 낮은 탁자와 소파가 놓였고 구석엔 작은 주방이 보였습니다. 방 2개는 복도 안쪽이었고요. 막내가 신발을 벗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여기 진짜 편하겠다. 거실 바닥에 각자의 짐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가방 안의 내용물은 세 사람의 뚜렷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가방에서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와 두꺼운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둘째의 가방은 땀을 흡수하기 좋은 운동복과 굵은 스트레칭 기구로 가득 차 있었죠. 막내는 자기 배낭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묵직한 검은색 망원경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취미용이라고 둘러대며 챙겨온 물건이었죠. 막내가 곧바로 거실의 커다란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망원경을 두 눈에 바짝 밀착하고 창밖의 산세와 펜션 단지 주변 구석구석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와, 산 진짜 좋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책을 펼치려던 팀장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휴가야. 스캔하지 말고. 막내가 눈에서 망원경을 떼어내며 팀장을 향해 장난스럽게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팀장이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지기 전에 고기 굽자. 세 사람은 대충 짐 정리를 마무리하고 재킷을 챙겨 야외 바베큐장을 향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해는 이미 산 능선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서늘한 산바람이 세 사람의 옷깃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휴가의 첫 저녁이었죠. 아직까지는요. 독채단지 중앙에 널찍하게 마련된 공용 바베큐장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펜션동들은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꽤 한적하고 고요했죠. 둘째가 능숙한 솜씨로 숯불을 피워 올렸습니다. 거친 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며 매캐하고도 구수한 냄새가 훅 퍼졌어요. 팀장은 도마 위에서 두툼한 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 다듬었습니다. 막내는 수도가에 서서 푸른 상추를 흐르는 물에 정성껏 씻고 있었죠. 불꽃이 기분 좋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달궈진 불판 위로 고기 기름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났습니다. 세 사람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이만한 저녁이 또 있을까 싶었죠. 산속의 맑고 서늘한 공기가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주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접시에 올렸어요. 팀장이 옆에서 젓가락으로 상추를 한 장 펴주었죠. 막내가 냉큼 그 위에 고기를 올려 한 입에 넣었습니다. 볼이 빵빵해진 막내를 보고 둘째가 짧게 혀를 찼어요. 팀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찰박거리던 물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상추를 씻던 막내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막내의 시선이 단지 가장 깊숙한 안쪽을 향했습니다. 높은 나무 울타리로 단단하게 둘러싸인 바로 그 구역이었죠. 검은색 재킷을 맞춰 입은 남자 셋이 울타리 안쪽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웠어요. 셋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죠. 막내가 물기를 털어내며 툭 중얼거렸습니다. 펜션 손님 맞나? 고기를 굽던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막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걸음걸이가 놀러온 사람 같지가 않아서요. 숯불을 뒤적이던 둘째가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빛의 의지에 사내들의 뒷모습을 쓱 훑었죠. 수백 번의 실전에서 단련된 매서운 눈썰미였습니다. 둘째는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불판 앞으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재킷 안쪽에 뭔가 있긴 한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휴가야. 오늘은 보지 말자. 막내도 다시 상추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몸에 굳어진 관찰과 의심의 습관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잘 익어가는 고기 위로 시선을 돌렸죠. 오늘만큼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저 쉬고 싶었습니다. 10여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숯불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불판 위에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울타리 안쪽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펜션 안팎을 분주하게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그림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분명 평범한 여행객의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쥐고 있던 젓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고기를 뒤집던 팀장의 집게가 공중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울릴 뿐이었죠. 세 사람 사이에 아주 짧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팽팽한 활시위처럼 공기가 굳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내 팀장이 멈췄던 집게를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밥부터 먹자. 팀장의 담담한 한마디에 굳었던 분위기가 탁 풀렸습니다. 막내가 씩씩하게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빠르게 자기 앞접시로 가져갔죠. 둘째가 말없이 막내 앞으로 씻어둔 상추 바구니를 밀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유쾌하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소란스러운 농담도 잊지 않았죠. 막내가 둘째에게 상추쌈을 하나 만들어 건넸어요. 둘째가 무뚝뚝하게 받아 입에 넣었죠. 팀장은 남은 고기 중 가장 두툼한 것을 골라 불판 한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숯불 위로 가볍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수시로 울타리 안쪽 구역을 스쳤습니다. 고기는 분명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예민한 귀는 젓가락 소리 너머의 어둠 속으로 이미 길게 뻗어나가 있었죠. 해가 기울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 안쪽에서 4~5명의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바베큐장 옆으로 난 좁은 길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재킷 차림이었죠. 남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리지어 지나갔습니다. 딱 봐도 평범하게 놀러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바베큐장까지 또렷이 들려왔어요. 둘째는 숯불에 살짝 부채질을 하며 불꽃을 다독였죠. 막내는 상추쌈을 만들다 말고 젓가락을 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무리에서 조금 뒤처져 걷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입안의 고기를 천천히 씹으며 곁눈질로 지나가는 일행의 동선을 가만히 읽어내렸습니다. 뒤처져 걷던 남자가 바베큐장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남자의 끈적한 시선이 세 사람을 위아래로 길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어요. 아가씨들 여기 놀러 왔어? 막내가 쥐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둘째의 서늘한 눈이 즉각 막내를 향했죠. 남자가 철망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우리랑 같이 한잔할까? 이 동네 재밌는 데 많아. 막내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뭐야 저거. 그 순간 둘째의 묵직한 손이 막내의 어깨를 꽉 내리눌렀습니다. 앉으라는 말 없는 경고였죠. 막내가 억울한 듯 둘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둘째 언니, 쟤네들 말 보셨잖아요. 둘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의 어깨를 누른 소나기에 묵직한 힘이 한층 더 들어갈 뿐이었죠. 둘째가 시선을 돌려 건너편의 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팀장은 불판 위의 고기를 무심히 뒤집고 있었어요. 손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두 눈은 이미 울타리 너머의 남자를 날카롭게 스캔하고 있었죠. 상대의 허점과 무장 상태를 단숨에 파악하는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둘째와 팀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짧게 교차했습니다. 참으라는 조용한 지시였습니다. 둘째가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말없는 교신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눈빛만으로 완벽하게 건네졌죠. 그때
앞서 걸어가던 남자 중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행 중 체격이 가장 컸습니다. 나이도 더 들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조용히 가자. 사내의 낮은 경고에 추파를 던지던 남자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남자가 다시 한번 세 사람을 향해 징그럽게 희죽 웃어 보였어요. 아쉽네. 아가씨들 얼굴은 기억해 둘게. 남자가 느릿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사라지기 전 남자가 한 번 더 어깨 너머로 바베큐장을 돌아보았어요. 세 사람은 고기 굽는 신용을 하며 무심한 척 앉아 있었죠. 남자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여자 셋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내 남자들의 무리는 어둠이 깔린 울타리 안쪽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막내가 쿵소리가 나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아니 진짜 둘째 언니 왜 잡아요? 둘째가 건조하게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휴가다. 막내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바구니에 담긴 상추를 확 집어들었습니다. 팀장이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막내의 앞접시 위에 조용히 놓아주었어요. 다 익은 버섯 한 조각도 함께 올려주었죠. 막내가 평소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다시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어요. 일단 먹어. 막내가 입술을 비죽이면서도 앞접시의 고기를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둘째와 팀장은 이미 남자들이 사라진 울타리 너머에 짙은 어둠을 차갑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고기를 씹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쾌하게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차갑고 예리한 긴장감이 바베큐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숯불의 붉은 기운만이 세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막내는 이제 젓가락을 내려놓고 있었고 둘째는 몸을 조금 뒤로 기대고 있었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이내 팀장이 손에 쥐고 있던 고기 집게를 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잠깐 산책 좀 하자. 세 사람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상 위에는 굽다 만 고기가 여전히 불판 위에 올려져 있었고 숯불은 은은하게 불꽃을 줄여둔 채였죠. 팀장이 가볍게 턱을 까딱이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 사람은 가장 안쪽의 둥근 나무 울타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펜션 단지 안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은 밤 공기를 쐬러 나온 평범한 산책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발걸음은 이미 완벽하게 각자의 역할을 띈 채 흩어져 있었죠. 예민한 감각의 막내가 가장 앞장서서 걸었고 둘째가 후방과 측면을 주시하며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그 한가운데 서서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어요. 울타리의 무거운 나무문은 굳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틈이 벌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울타리 안쪽으로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던 거대한 독채 건물 여러 동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독채들은 서로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어깨를 맞대고 있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고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빈틈없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죠. 막내가 가장 가까운 독채의 벽면에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얇은 커튼이 빈틈없이 쳐진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막내가 입술 위로 검지를 세워 올리며 뒤따르던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동작이었죠. 사람 소리가 나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팀장이 창문 너머의 소리에 잠시 집중하더니 턱 끝으로 독채의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건물 뒤편으로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녹이 쓴 낡은 철문이 하나 보였죠. 굳게 잠겨 있었지만 둘째가 손잡이를 잡고 짧고 강하게 힘을 주자 문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조용하게 열렸습니다. 열린 문 안쪽은 불이 다 꺼져
어둡고 좁은 복도였습니다. 복도 가장 안쪽 방에서 누군가 앓는 듯한 옅은 신음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복도 바닥에 깔린 먼지를 밟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 안쪽 방문을 열어젖혔죠. 좁고 퀴퀴한 방 한가운데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대학생 청년 하나가 등받이 의자에 거칠게 묶여 있었습니다. 입이 틀어막히지는 않았지만 청년의 얼굴은 지독한 공포와 피로에 짓눌려 엉망이 된 상태였어요.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세 사람의 낯선 실루엣에 청년이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웅크렸습니다. 막내가 쟁걸음으로 다가가 청년의 입가에 조용히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어요. 우리 도와주러 왔어요. 둘째가 재빠르게 청년의 등 뒤로 돌아가 손목을 옥죄고 있던 두꺼운 나일론 끈을 끊어냈습니다. 청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기색이 얼굴 전체에 역력했죠. 저희 엄마가요. 청년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요. 집도 모아둔 돈도 다 거기다 갖다 바쳤어요. 팀장은 청년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청년이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며 숨을 골랐어요. 얼마 전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가 대체 어떤 데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울면서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을 마지막으로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찾으러 무작정 여기까지 왔다가 저도 그놈들한테 잡혀서 여기 갇혔어요. 중간에 경찰에 신고도 했었는데요. 엄마가 직접 전화기에 대고 나는 여기 자발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말해버려서 경찰도 어쩔 수가 없대요. 청년의 이야기는 짧고 두서가 없었지만 팀장과 둘째, 그리고 막내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퍼즐이 한 번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후미진 시골 펜션의 안쪽 구역.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높은 나무 울타리, 그리고 때를 지어 드나들던 어두운 재킷 차림의 남자들. 그 모든 위화감의 정답이 바로 이 좁은 감금방 안에 있었던 겁니다. 바깥의 울타리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건물들은 멀쩡한 사람들의 돈과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덫이었죠. 세 사람의 휴가가 하필 이 펜션이었던 건 우연이었지만 우연이 우연으로 끝나지는 않을 참이었어요. 청년이 붉어진 눈시울로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밥은 먹었어? 그 당연한 말. 저 그거 1년 넘게 못 들었어요. 감금방 안에 짧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옷소매로 붉어진 눈가를 훔쳐냈어요. 둘째의 굳게 담은 턱관절에 서늘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흔들림 없이 청년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이윽고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팀장의 손이 바들바들 떠는 청년의 좁은 어깨를 한번 묵직하게 짚어주었어요. 팀장이 고개를 돌려 둘째와 막내의 눈을 차례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찬 시계를 한번 흘끗 내려다보았죠. 건조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후딱 해치우고 고기마저 구워 먹자. 그 한마디에 둘째가 짧고 단단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던 막내가 서늘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씩 웃었어요. 이제 제 차례네요. 세 사람이 청년의 양팔을 부축해 의자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깐만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팀장의 확고한 약속에 청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이 방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이미 짙은 어둠이 완벽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쪽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거대하고
삼엄해 보이는 건물에서 붉고 탁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평화롭던 휴가는 이제 저 불빛 속에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청년을 독채 안쪽에 후미진 방에 단단히 숨겼습니다. 안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도록 지시하고 열쇠는 청년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죠. 팀장이 닫힌 문틈 사이로 차분하게 속삭였습니다. 바깥에서 소리나면 문 열지 말고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문 안쪽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발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독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밤은 산속의 적막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우선 펜션 단지 전체의 구조와 울타리 안쪽의 지리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펜션을 관리하는 관리실 쪽으로 은밀하게 이동했어요. 관리실 뒤뜰에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구부정한 실루엣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죠. 깡마르고 주름진 얼굴의 펜션 주인 박 사장이었습니다. 두꺼운 작업용 카디건을 걸친 그는 입에 담배를 문 채 단지 가장 안쪽의 둥근 나무 울타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담배에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울타리를 향해 선 그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죠. 세 사람이 발소리 없이 박 사장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낯선 인기척에 화들짝 놀란 박 사장이 뒤를 돌아보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 밤늦게 어딜 가쇼? 박 사장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박 사장의 두 눈은 세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울타리 안쪽을 힐끔거렸죠. 겁먹은 사람 특유의 불안한 시선이었습니다. 팀장이 박 사장의 흔들리는 눈을 조용히 그리고 곱게 마주 보았습니다. 저 안쪽,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박 사장이 흠칫 놀라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게, 손님, 저쪽은 아예 신경 쓰지 마쇼. 괜히 탈라니까. 팀장이 박 사장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핵심을 찔렀죠. 저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아까 낮에 도착했던 대학생 남자예요. 팀장의 그 한마디에 땅을 향하던 박 사장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한 사람처럼 꺽꺽거리던 박 사장이 이내 푹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내뱉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알고 있었어. 팀장은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박 사장이 충혈된 눈을 들어 올리며 관리실 안쪽을 조심스럽게 턱으로 가리켰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여긴 위험해. 세 사람과 박 사장이 관리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사장이 작은 종이컵에 믹스 커피를 타서 내밀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커피가 바닥으로 뚝뚝 흘러내렸죠. 박 사장이 탁자 모서리를 꽉 쥐며 짧게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요. 저 안쪽 독채 서너 개를 장기로 다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수련원인가 뭔가 한답시고 너무 이상한 값을 부르길래 단칼에 거절했소. 그랬더니 그날 밤 펜션이 다 박살이 났소. 팀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이 깊은 한숨을 토해냈어요. 마누라랑 늦둥이 딸이 여기 같이 사요. 내가 버티다간 우리 식구들 다 죽겠다 싶어서 결국 그냥 내줬소. 박 사장의 눈가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3년 동안 저 안쪽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살아온 얼굴이었죠. 그 뒤로는 저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비명소리가 들리든 다 못 본 척 귀를 막고 살았소. 막내가 탁자 아래에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둘째가 그런 막내의 팔을 가만히 두어 번 두드려 주었죠.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두 눈에 묘한 죄책감과 슬픔이 엉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학생이란 말이오?
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저 안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 아들이 구하러 왔다가 같이 잡힌 거고요. 박 사장이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을 구하러 온 아들마저 감금되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외면해 온 박 사장의 작은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죠. 아주 한참 뒤 박 사장의 입에서 힘없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하면 돼요? 3년 동안 꾹꾹 눌러온 죄책감이 한 대학생 청년의 얼굴 앞에서 끝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박 사장이 곧바로 서랍에서 이면지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펜션 단지의 구조를 빠르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지도를 중심으로 바짝 둘러앉았습니다. 박 사장의 떨리는 펜촉이 종이 위를 바쁘게 움직였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관리실, 이쪽이 손님들이 묵는 평범한 독채들, 그리고 저 높은 울타리 안쪽이 놈들이 쓰는 구역이요. 독채가 총 4개요. 팀장이 지도 위에 펜 자국 하나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박 사장이 가운데 둥근 독채를 펜으로 동그랗게 쳤습니다. 수련 독채? 여긴 항상 여자들이 10명쯤 바닥에 앉아 있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팀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박 사장이 가장 깊숙한 안쪽 다른 건물들과 떨어져 있는 독채 하나를 다시 짚었습니다. 여긴 교주란 놈만 있어. 무서운 덩치들이 밤낮으로 입구를 호위하고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오. 청년이 앞서 말한 사이비 집단의 우두머리. 그자가 펜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는 뜻이었죠. 둘째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경비 서는 놈들은 총 몇입니까? 박 사장이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10명 좀 넘을 거요. 서너 명씩 조를 짜서 돌아가며 서요. 박 사장이 지도의 오른쪽 구석, 울타리와 맞닿은 작은 틈새를 펜으로 거칠게 그었습니다. 여기, 수련 독채 뒤쪽 벽면, 내가 펜션 수도관 손보러 가끔 드나들던 길이요. 이쪽은 놈들도 신경을 덜 써서 감시가 허술해요. 팀장이 박 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이 지도를 반으로 쓱 접어 겉옷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을 향해 짧게 눈인사를 건넸죠. 감사합니다. 박 사장이 양손을 다급히 내저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무사히 일 다 끝내고 그때 하쇼. 박 사장이 내민 지도는 볼펜똥이 번진 낡은 이면지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거친 종이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이 낡은 탁자 위로 구겨진 지도를 다시 넓게 펼쳤습니다. 팀장의 손가락이 펜션 구조도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나갔어요. 채린이 너는 여기 고지대. 관리실 옥상이야. 거기서 울타리 안쪽 전체 동선을 감시한다. 막내가 진지한 얼굴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의 시선이 둘째를 향했어요. 수연아, 넌 나랑 같이 바로 뒷문으로 붙는다. 외곽 경비들부터 하나씩 조용히 정리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수련 독채로 접근한다. 둘째가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의 손가락이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교주의 독채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저 안쪽의 교주놈은 맨 마지막이다. 안쪽에서 호위하고 있는 조폭들의 무장 상태를 모르니까 지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알겠지? 아주 짧고 명확한 작전 회의였습니다. 수백 번의 훈련과 실전으로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세 사람에게는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래 손발을 맞춘 팀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언어였습니다. 관리실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이 비좁은 창고 안을 가리켰죠. 먼지 쌓인 선반 위로 펜션 수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작업용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망치, 굵은 나일론 밧줄, 무거운 손전 등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뭉치들이 보였어요. 팀장이 곧바로 케이블 타이 한 묶음과 검은색 손전 등 2개를 챙겨 재킷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둘째는 굵은 나일론 밧줄을 챙겨 손목에 빠르게 감아쥐었어요. 막내는 자기 배낭에서 꺼내온 묵직한 검은색 망원경을 목에 단단히 걸었습니다. 장비를 챙기는 세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던 박 사장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경찰엔 내가 지금 바로 신고하리다. 팀장이 장비 점검을 마치고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세요. 단 이 동네 관할지서 말고 바로 읍내 경찰서 본서로 연락하세요. 작은 지서는 이 근방 지리의 밝은 조폭놈들이 이미 손을 써뒀을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본서로 연락해서 강도 감금 사건이라고 크게 신고하세요. 박 사장이 굳은 결심을 한 듯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이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켰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셋이서 정말 괜찮으시겠소? 저 안에 좋기 10명은 있는데. 팀장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더한 곳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박 사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죠. 막내가 먼저 관리실 외부 벽면에 붙어있는 낡은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날렵하게 올라갔습니다. 탁 트인 옥상 위에 서자 울타리 안쪽의 펜션 단지 전체가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어요. 별빛도 희미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펜션 단지 구석구석의 지형을 단숨에 읽어냈어요. 수련 독채, 교주에 거쳐 경비가 오가는 좁은 길까지 모두 한눈에 들어왔죠. 막내는 옥상 난간에 엎드려 자세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망원경을 두 눈에 밀착했어요. 박 사장이 알려준 수련 독채 뒷문 쪽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죠. 옥상 난간에 엎드린 막내의 렌즈 안으로 뒷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2명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두 사내는 벽에 삐딱하게 기대어 담배를 나눠 피우고 있었죠. 막내가 겉옷 안쪽에서 작은 무전 이어폰을 꺼내 한쪽 귀에 단단히 꽂아 넣었습니다. 팀장과 둘째 역시 이미 같은 장비를 귀에 꽂고 있는 상태였죠. 막내의 입술이 마이크를 향해 낮게 달싹였습니다. 수련 독채 뒷문에 2명. 지금 담배 타임입니다. 경계가 꽤 느슨해요. 지상에 서 있던 팀장이 옥상 쪽을 한번 올려다본 뒤 둘째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팀장과 둘째가 짙은 어둠을 틈타 뒷문 쪽을 향해 크게 우회하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한껏 낮춘 둘째의 걸음에는 그 어떤 마찰음이나 발소리조차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바짝 따르는 팀장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눈빛만으로 호흡을 맞춰온 사이였으니까요. 팀장이 신호를 보내면 둘째의 몸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리를 좁혀 들어가는 두 사람의 걸음은 노련한 사냥꾼과 같았습니다. 수풀이 바스락대는 소리 하나 허락하지 않는 은밀한 전진이었죠. 이윽고 뒷문 바로 옆에 무성한 수풀까지 바짝 접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풀 너머로 붉은 담뱃불이 전멸하는 것이 보였어요. 덩치가 큰 사내 하나와 마른 체구의 사내 하나였습니다. 둘은 여전히 실없는 잡담을 나누며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죠. 둘째가 웅크린 자세로 팀장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어요. 팀장의 끄덕임과 동시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둘째의 몸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수풀 사이로 둘째가 소리 없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른 체구의 경비 하나가 입에 담배를 문 채
벽에 삐딱하게 기대어 서 있었죠. 그가 무언가 미세한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둘째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간결하고 묵직한 움직임으로 사내를 바닥에 무너뜨렸습니다. 마른 경비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숲을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만이 땅바닥을 뒹굴며 붉은 불꽃을 흩뿌렸죠. 뒤따르던 팀장이 신속하게 다가가 케이블 타이로 사내의 두 손과 발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사내는 짧은 비명소리 한 번 내지 못했죠. 둘째의 근접 격투는 말 그대로 한 번이면 끝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딴청을 피우던 덩치 큰 경비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어두운 숲을 쪽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이 뭐해? 사내의 시선에 바닥에 쓰러진 동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크게 놀란 사내가 다급하게 자기 허리춤의 무전기 쪽으로 손을 뻗었죠. 하지만 둘째는 이미 사내의 코앞까지 거리를 좁힌 상태였습니다. 팀장님, 이쪽 제가 맞습니다. 둘째의 단단한 움직임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덩치 큰 사내 역시 이렇다 할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사내의 손에 들려있던 무전기가 흙바닥에 떨어지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곧바로 전원이 꺼졌죠. 경비 둘이 나란히 숲을 위에 누웠습니다. 바람이 훅 지나가며 담뱃재가 흩어졌어요. 뒷문 안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직 안쪽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문 안쪽의 어두운 복도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세 번째 경비가 열린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툭 걸쳐 입은 어두운 재킷, 그리고 입가에 걸린 특유의 비릿한 웃음. 세 번째 남자가 복도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몇 시간 전 바베큐장에서 아가씨들에게 수작을 걸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남자는 바닥에 널브러진 두 명의 동료를 발견하고 흠칫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내 남자의 시선이 어둠 속에 서 있는 둘째의 서늘한 얼굴로 향했어요. 남자의 턱이 쩍 벌어졌습니다. 바베큐장에서 보았던 그 무뚝뚝한 여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당황한 남자의 손이 다급하게 자기 재킷 안쪽을 향해 움직였어요. 그때 팀장과 둘째의 귓가에 꽂힌 무전 이어폰에서 막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팀장님, 그놈 맞죠? 팀장이 남자를 차갑게 응시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옥상에서 전체를 감시하던 막내가 어느새 외부 사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섞이지 않은 빠르고 완벽한 이동이었죠. 수련 독채 뒷문 바로 옆의 어둠 속에서 막내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려던 남자가 옆에서 불쑥 나타난 막내를 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막내가 입꼬리를 시원하게 끌어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향해 여유롭게 한 발짝 다가섰죠. 이제 제 차례네요. 막내의 도발에 이성이 끊긴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막내의 움직임이 사내보다 완벽하게 한 수 위였죠. 짧은 한 박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의 무거운 균형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어요. 남자는 뒷문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윽하는 신음과 함께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이내 다시 흙바닥으로 볼품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죠. 막내가 쓰러진 남자의 곁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자의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가볍게 빼앗아 들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뒤쪽의 배터리를 아예 툭 분리해 버렸어요. 아가씨 얼굴 기억한다며. 잘 기억해요. 몇 시간 전 여유롭게 희죽거리던 남자는
이제 흙바닥에 처참하게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불리한 무전기 배터리를 자기 겉옷 주머니에 챙겨 넣었죠. 팀장이 바닥에 쓰러진 3명의 경비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둘째가 챙겨온 밧줄과 팀장의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3사람의 손발을 빈틈없이 결박했어요.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도 단단히 재갈을 물렸습니다.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한 팀장이 짧게 입을 열었어요. 잘했다. 둘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막내의 어깨를 커다란 손으로 툭 쳤습니다. 막내가 흙먼지를 털어내며 활짝 웃었죠. 언니, 이제 속이 시원해요. 팀장이 그런 막내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오랜 앙금을 쏙 시원하게 털어낸 후배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둘째가 평소처럼 무뚝뚝한 톤으로 앞장서며 대꾸했습니다. 가자. 이렇게 해서 바베큐장의 오래된 빚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갚였습니다. 3사람은 마침내 무방비 상태가 된 수련 독채의 뒷문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3사람이 수련 독채의 뒷문을 통과해 조용히 건물 안쪽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수련 독채라고 거창하게 부르긴 했지만 결국 허술하게 지어진 낡은 나무집에 불과했죠. 희미한 비상등 조명만이 길고 좁은 복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3사람은 벽에 바짝 몸을 붙인 채 단 한 발자국의 발소리도 허락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전진했어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 굳게 닫힌 묵직한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문 바로 옆으로는 얇은 커튼이 쳐진 넓은 유리창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막내가 커튼의 좁은 틈새 사이로 조심스럽게 한쪽 눈을 들이밀었습니다. 넓은 방 안, 10댓명의 여자들이 낡은 바닥 위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죠. 여자들의 초점 잃은 두 눈은 일제히 방의 가장 앞쪽, 조금 높게 만들어진 단상만을 멍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단상 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10댓명의 여자 중 그 누구 하나 몸을 움직이거나 흐트러진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옷깃을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빈 단상만을 향해 초점 없이 고정된 10대 쌍의 눈이 오히려 텅 빈 단상보다 더 섬뜩했습니다. 막내가 작게 혀를 내두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둘째가 막내의 말을 차갑게 툭 잘랐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나? 막내가 다시 커튼 틈새로 시선을 바짝 붙였습니다. 10댓명의 무리 속을 꼼꼼하게 훑어내리던 막내의 시선이 두 번째 줄 가장 끄트머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유일하게 다른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지도 빈 단상을 멍하게 응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두 손을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양옆의 다른 신도들과 의도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재빠르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저기 두 번째 줄 끝쪽 여자분. 저분 혼자 다른 분위기예요. 팀장도 창문 틈으로 다가와 여자를 확인했습니다. 한눈에도 그 여자는 다른 신도들과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이 어떤 끔찍한 곳인지를 온몸으로 알아버린 사람의 절박한 자세였죠. 팀장이 확신에 찬 얼굴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다. 청년이 피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찾던 엄마가 바로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창문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곁에 선 둘째와 막내를 차례로 돌아보며 낮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문 열고 엄마 데리고 나가면 여기 앉아 있는 나머지 여자들이 전부 위험해진다.
둘째가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수련 중이라 흩어져 있지 않고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 한 번에 확보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저 바깥의 조폭놈들이 눈치채고 움직이면 여기 있는 여자들이 전부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팀장이 명확한 작전의 순서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먼저 저 바깥의 찌꺼기 조폭놈들부터 완벽하게 정리한다. 그 다음이 이 수련실 안의 여자들이다. 막내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단단히 끄덕였어요. 팀장이 서늘한 눈빛을 빛내며 마지막 지시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의 교주, 그놈은 맨 마지막이다. 바깥의 조폭, 수련실의 신도들, 그리고 안쪽의 교주. 머릿속의 복잡한 실타래가 완벽하게 세 개의 덩어리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팀장의 재킷 주머니에서 작고 거친 기계음이 치직거리며 흘러나왔어요. 아까 뒷문 경비들을 제압하며 빼앗아둔 여러 개의 무전기 중 배터리를 빼지 않고 살려둔 단 하나의 무전기였습니다. 팀장이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친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뒷문조 응답해라. 뒷문조. 야, 왜 응답이 없어? 무전기 너머의 사내가 짧게 욕설을 씹어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 경비 3명의 침묵이 드디어 안쪽에 감지된 순간이었어요.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한층 굳어지며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내려오신다. 다들 본부 앞 넓은 마당으로 집결해라. 둘째가 번뜩이는 눈으로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팀장이 곧바로 무전기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사장님, 조폭 세계에서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즉 두목을 부를 때 흔히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몸을 돌려 아까 내려왔던 옥상 사다리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팀장과 둘째가 어둠 속에서 잠시 대기했습니다. 이내 이어폰 너머로 옥상에 자리 잡은 막내의 침착한 보고가 들려왔죠. 본부 쪽에 남자들 모여들어요. 5, 6, 7. 전부 덩치 큰 재킷 차림이에요. 팀장이 짧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두목이 움직인다. 그 말에 둘째의 굳어있던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서늘하고 유쾌한 웃음이 씩 번져나갔습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귀찮게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지 발로 뭉쳐서 몰려나와 주니까요. 세 사람이 깔아둔 판 쪽으로 조폭들이 스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둘째의 얼굴에 감도는 웃음은 서늘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풀 기회가 왔다는 뜻이었죠. 팀장이 겉옷 안쪽에서 박 사장이 그려준 구겨진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짧고 명확한 재배치를 지시했어요. 체리나, 너는 계속 옥상 고지대 유지한다. 수연이는 놈들이 모이고 있는 본부 앞 넓은 마당으로 간다. 나는 크게 외곽으로 돌아서 교주 거처의 뒤쪽을 친다. 둘째가 가볍게 손목의 관절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서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막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옥상에서 언니들 어무할게요. 팀장이 마지막으로 지도를 접어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신호 떨어지면 동시에 치고 들어간다. 그 짧은 명령을 끝으로 세 사람은 거대한 펜션 단지의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펜션의 어둠은 이제 완벽하게 이 세 사람이 통제하고 깔아둔 무대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펜션 외곽 숲길. 팀장이 마른 나뭇잎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창백한 달빛만이 드문드문 쏟아져 내렸죠. 팀장의 손에는 박 사장이 챙겨준 묵직한 검은색 손전등이 들려 있었지만 전원은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팀장이 걸음을 옮기며 귓속의 무전 이어폰을 향해 낮게 교신했습니다. 체리나,
나 지금 외곽 쪽 크게 도는 중이다. 교주 거처 쪽으로 가기 전에 청년 있는 독채에 잠깐만 들른다. 이어폰 너머에서 옥상에 자리 잡은 막내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제가 주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긴 아직까지 조용해요. 숲속 공기는 한밤중에 냉기를 머금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팀장이 청년을 숨겨두었던 독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는 어떤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죠. 팀장이 조심스럽게 문에 다가가 짧게 2번 똑똑 두드렸습니다. 잠깐의 틈을 두고 한 번 더 똑 하고 약속된 신호를 보냈어요. 이내 문 안쪽에서 바짝 긴장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팀장이 문에 바짝 붙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왔던 사람입니다. 잠깐만 문 열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좁게 살짝 열렸습니다. 팀장이 소리 없이 좁은 문틈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어둠 속에서 청년이 팀장을 초조하게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팀장이 청년을 향해 차분하고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봤어요. 방금 저쪽 수련실에 계신 거 확인했습니다. 건강합니다. 청년의 퉁퉁 부은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쩍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죠. 팀장이 재킷 주머니에서 미리 챙겨온 작은 생수병 하나를 꺼내 청년에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요. 그리고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청년이 팀장이 건넨 생수병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 사이로 떨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팀장이 청년의 좁고 굽은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한번 가볍게 짚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무사하다는, 살아있다는 그 한마디. 청년에게는 그 건조하고 짧은 한마디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년치 가슴속에 깊게 잠겨있던 무거운 숨을 한 번에 토해내는 표정이었죠. 청년은 감격에 겨워 오열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수병을 가슴에 꼭 쥔 채 눈을 감고 길고 깊은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을 뿐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견뎌낸 공포가 팀장의 담담한 한마디와 어깨를 짚어준 묵직한 손길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생수병의 뚜껑을 천천히 돌려 열었어요. 팀장이 몸을 돌려 다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바깥에서 꽤 요란한 소리가 날 겁니다. 절대 놀라지 말고 이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청년이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안심하라는 듯 다시 한번 똑똑하고 가벼운 신호를 남겼죠. 문이 굳게 닫히고 청년은 다시 좁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갇혀있던 그 숨막히는 어둠과는 질감이 달랐죠. 이번에는 꾹 참고 기다려야 할 분명한 이유와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팀장이 다시 펜션 외곽의 숲길로 몸을 숨기며 귓속에 이어폰을 꾹 누르고 짧게 무전했어요. 수연아, 지금 위치. 바로 둘째의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본부 앞 넓은 마당 옆 짙은 숲을 쪽 대기 중입니다. 채린이, 지금 마당 상황 어떤가? 저놈들 아직 집결 중입니다. 방금 한두 명 더 튀어나와서 합류하네요.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외곽을 크게 돌아서 교주가 있는 거쳐 뒷창문까지 바짝 붙은 다음 신호 주겠다. 내 신호 떨어지면 수연이 바로 마당으로 치고 들어간다. 둘째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의 짧고 명확한 교신이 끝났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았죠. 각자의 위치에서 세 사람은 마지막 숨을 조용히 골랐어요.
팀장은 숲길의 축축한 흙을 발 아래로 눌렀고 둘째는 숲을 속에서 손목 관절을 가볍게 풀었으며 막내는 옥상 바닥 위에서 망원경의 초점을 마당으로 천천히 조절했습니다. 관리실 옥상, 마당 양끝에 세워진 가로등 2개가 어둑하고 노란 불빛을 흩뿌리고 있었죠. 막내의 렌즈 안으로 검은 재킷 차림의 부하 6명이 슬금슬금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 유독 덩치가 산만한 사내 한 명이 육중하게 서 있었어요. 다른 부하들과는 확연히 다른 체격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신경질적인 손짓을 섞어가며 부하들에게 무언가 위협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막내가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저기 두목놈 왔어요. 막내야 들었지? 들었습니다. 준비 마쳤습니다. 막내가 망원경의 방향을 살짝 틀어 관리실 쪽을 훑었습니다. 어두운 펜션 단지 안에서 관리실 내부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박 사장이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댄 채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짧게 무전했어요. 박 사장님, 관리실에서 계속 통화 중이시네요. 경찰이 오고 있긴 한 모양입니다. 팀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전에 다 끝내자. 펜션 단지 가장 깊숙한 곳. 본부 독채 앞에는 제법 널찍한 마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2개가 어둑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주변으로는 나무 벤치 몇 개와 작은 화단이 보였고 바닥에는 굵은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재킷 차림의 남자 7명이 마당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자도 있었고 주머니에 손을 꽂고 서성이는 자도 있었죠. 무언가 어긋났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전기로 호출했던 뒷문조가 아무런 응답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덜컥 본부 독채의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두목이 천천히 걸어 나왔죠. 유독 거대한 덩치에 짤막하게 깎은 머리, 한눈에 봐도 험악하고 위압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두목은 어두운 재킷을 어깨에 가볍게 걸친 채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어요. 두목이 입에 담배를 한 대 툭 물었습니다. 곁에 있던 부하 하나가 다급히 라이터 불을 붙여주었죠. 두목이라 불리는 남자는 말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두목이 매캐한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뒷문 응답 없어? 불을 붙여주던 부하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3번이나 불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두목의 험악한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 놈 보내. 가서 눈으로 보고 바로 연락해. 예, 알겠습니다. 부하 둘이 고개를 숙인 뒤 뒷문 쪽을 향해 다급한 걸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지시로 마당에는 두목과 5명의 부하만이 남게 되었죠. 두목이 마당에 남은 부하들을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교단 사람들 잠 깨우지 마라. 알아서 조용히 처리한다. 예. 두목이 등 뒤에 본부 독채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기분 좋으시니까 절대 방해 안 되게 해. 회장님, 이 안쪽 교단을 이끄는 자, 즉 교주를 두목이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마당 가장자리로 흩어지며 팽팽한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두목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나무 벤치에 툭 걸터 앉았죠. 묵묵히 담배만 빨아들였습니다. 무거운 정막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부하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두목의 한마디 한마디에 구두굽이 자갈을 누르는 소리 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지역 조폭판에서 20년 넘게 구른 남자였습니다. 그때 둘째의 이어폰으로 옥상에 있는 막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뒷문으로 보내는 조 2명 출발했어요. 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아, 타이밍이다. 둘째가 아주 짧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마당 바깥 수풀에서 둘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걸음만. 바스락. 수풀을 헤치고 둘째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는 은밀한 걸음이었지만 주저함 따위는 없는 거침없는 전진이었죠. 둘째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우뚝 섰습니다. 옥상에서 이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던 막내가 망원경을 꽉 움켜쥐었어요. 둘째 언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계를 서던 부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명이 먼저 발견하고 흠칫 놀라자 이어서 나머지 부하들의 시선도 일제히 둘째에게 쏠렸죠. 벤치에 앉아있던 두목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재킷 대신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7 남자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당황한 부하 하나가 허둥대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온 여자야? 둘째는 양손을 주머니에 푹 꽂은 채 사내들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하고 건조한 톤으로 입을 열었죠. 뒷문 갔던 애들 찾지 마라. 쉬고 있다. 그 말에 두목의 험악한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하며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죠. 둘째가 마당을 향해 당당하게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목인가? 당신이. 그 말 한마디에 7명의 사내들이 한 명 앞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목이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구두굽으로 신경질적으로 비벼 껐죠. 그가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깨에 걸치고 있던 재킷을 거칠게 벗어 벤치 위로 내던졌어요. 누구냐 너. 둘째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냥 휴가 중인 사람. 두목의 입에서 기가 찬다는 듯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휴가 중인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둘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기 굽다가 방해받아서. 턱관절에 힘을 준 두목이 부하들을 향해 거칠게 손짓을 한번 내저었습니다. 정리해. 그 짧은 명령에 멈칫하고 있던 5명의 부하들이 동시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꽂아두었던 두 손을 천천히 빼며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사내들을 묵묵히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하 하나가 크게 주먹을 휘두르며 둘째를 향해 거칠게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날아오는 주먹을 가만히 보며 가볍게 한 발 비껴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가른 사내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죠. 둘째가 몸을 반바퀴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그대로 사내를 맺혔습니다. 사내가 넓은 등으로 굵은 자갈 바닥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으윽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허파에서 숨이 훅 빠져나갔죠.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이 언제 바닥에 누웠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둘째의 움직임은 그저 한 박자였거든요. 사내는 그 자리에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단숨에 제압당하자 3명의 부하가 좌측, 정면, 우측에서 동시에 둘째를 향해 달려들었죠. 둘째가 곁에 놓여있던 무거운 나무 벤치를 향해 발을 강하게 뻗었습니다. 묵직한 벤치가 정면에서 달려오던 부하의 다리 쪽으로 와르르 쓰러졌습니다. 벤치에 걸린 부하가 균형을 잃고 고꾸라졌죠. 둘째가 넘어진 부하 위로 몸을 낮추며 단숨에 꼼짝 못하게 제압해버렸습니다. 한 번에 덤비려던 좌우의 부하 둘이 놀라며 멈칫거렸습니다. 벤치 하나가 그들의 조잡한 계획을 완벽하게 망쳐놓았죠. 좌우의 부하 둘이 험악하게 다시 손을 뻗어오는 찰나였습니다.
귓속 이어폰으로 옥상에 있는 막내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뒤에 한 명 더. 실제로 둘째의 등 뒤를 향해 남은 부하 한 명이 몰래 돌아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둘째가 팔꿈치를 뒤로 강하게 밀어내며 몰래 다가오던 부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동시에 앞쪽에서 덤비던 왼쪽 부하의 옷깃을 잡아채 옆으로 날려버렸죠. 두 명의 사내가 속절없이 엉켜 자갈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막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나이스. 둘째는 뒤를 보지 않아도 뒤를 알았습니다. 옥상의 막내가 완벽한 눈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측에 남아있던 부하 하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쇠파이프 하나를 거칠게 꺼내 들었죠. 하지만 둘째가 한 박자 앞서 움직였습니다. 가까운 화단에 있던 둥근 돌멩이 하나를 발끝으로 강하게 튕겨 올렸습니다. 허공을 가른 돌이 사내가 쥔 쇠파이프를 탕 하고 때렸어요. 사내의 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둘째가 바짝 거리를 좁혀 들어갔습니다. 흔들리는 쇠파이프를 쳐내고 단숨에 사내를 바닥으로 눕혀 제압했습니다. 이제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두목과 부하 2명뿐이었습니다. 두 부하가 뒤로 슬금슬금 물러섰죠. 두목이 험악한 얼굴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목의 허리춤에서 방금 전 부하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긴 쇠파이프가 뽑혀 나왔어요. 둘째가 가볍게 자세를 풀며 여유로운 시선으로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쇠파이프 들고 나와요? 두목이 눈을 부라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20년 인생을 내가 무시할 수준은 아니야. 둘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시죠. 두목이 든 쇠파이프는 길이가 한자 반은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없었죠. 두목이 기합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를 수평으로 크게 휘둘렀습니다. 둘째가 몸을 부드럽게 낮추자 무거운 파이프가 머리 위를 헛스치고 지나갔죠. 두목이 다시 무기를 내려치려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둘째가 그 팔의 안쪽을 파고들어 단단하게 움켜쥐었어요. 두목의 팔이 꺾이고 쇠파이프가 손에서 맥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둘째가 빈틈을 파고들어 두목의 묵직한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죠. 두목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자갈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둘째가 넘어진 두목의 등 위를 발로 꽉 눌러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두목이 버둥거렸지만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20년 조폭 인생의 자존심은 자갈 바닥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10번 정도의 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두목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남은 부하들에게 그 어떤 경고보다도 크고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20년 넘게 우러러보던 큰형님이 저 여자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남아있던 2명의 부하는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소리에 완전히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도망가지도 못했죠. 그때 외부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가 빠르고 가볍게 마당 위로 착지했어요. 남은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부하 둘은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막내가 웃으며 한 발 다가가자 부하 한 명이 제풀에 꺾여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른 한 명이 뒤늦게 도망치려 했죠. 둘째가 무심하게 팔을 뻗어 사내의 재킷을 낚아챘습니다. 두 부하 모두 곧 자갈 바닥에 얌전히 눕혀졌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신속하게 부하들을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두목도 마찬가지였죠. 입에는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막내가 조용한 마당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하네요. 신도들은 수련실에서 정말 안 나오나 봐요. 둘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주가 조용히 하라고 시켰으니까.
7 남자가 나란히 자갈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 가운데 두목도 함께 엎드려 있었죠. 그때 이어폰에서 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둘째야, 그쪽 끝났어? 둘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팀장님. 팀장이 바로 자신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나는 지금 교주 거쳐 뒷창문에 도착했다. 창문 안쪽을 살펴보니 서류가 한가득이다. 둘째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진입 시작하시겠습니까? 팀장이 이제부터의 동선을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간다. 너희도 위치를 옮겨라. 둘째는 수련실 입구를 막아. 막내는 다시 옥상으로 복귀한다. 혹시 교주가 나를 피해 빠져나가면 둘 중 한쪽으로 튀어나올 거다. 둘째가 짧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내도 곧바로 몸을 돌리며 밝게 대답했어요. 저 다시 올라갈게요, 팀장님. 팀장의 묵직한 마지막 한마디가 이어폰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들어간다. 세 사람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판에 마지막 한 조각만 남은 상태였죠. 팀장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교주 거처의 뒷창문을 넘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의 허름한 외관과는 완전히 다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내부가 펼쳐졌어요. 발소리를 모두 흡수하는 두꺼운 최고급 카펫,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장식장과 비싼 액자들. 교주의 거처는 시골 펜션 독채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명 신도들의 맹목적인 돈이 어디로 쏟아져 들어왔는지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완벽하게 알 수 있었죠. 거실 너머 안쪽 방에서 희미한 조명,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발소리를 죽인 채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거대한 철제 캐비닛으로 다가갔어요. 잠겨있지 않은 캐비닛 문을 열자 두꺼운 서류철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팀장이 재빠르게 서류들을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장부, 거액의 송금 내역서, 수십 장의 부동산 계약 서류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죠. 팀장이 그중 가장 두툼한 폴더 하나를 끄집어내어 자신의 재킷 품 안으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장부 한 권이면 저 밖의 기괴한 신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이유로 완벽하게 충분했거든요. 그때 안쪽 방의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 방에서 빳빳한 흰 셔츠에 어두운 재킷을 단정하게 걸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20년 조폭 두목 위에서 군림하던 진짜 교주, 이른바 회장이었죠.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낯선 팀장을 보고도 크게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천천히 지어 보였어요. 손님, 밤눈이 어두우셨나 봅니다. 길을 잘못 드셨군요. 팀장이 품속에 챙겨둔 장부의 모서리를 살짝 꺼내 보이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길은 아주 맞게 찾아들었습니다. 제가 찾던 방이 바로 여기거든요. 팀장의 손에 들린 장부를 확인한 순간 회장의 입가에 걸려 있던 여유로운 웃음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누르며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이봐요, 아가씨. 여기는 신성한 신앙의 공간입니다. 아가씨가 들고 있는 그 장부는 우리 신도들의 순수한 정성이 담긴 성스러운 헌납 기록이에요. 함부로 손 떼면 안 됩니다. 팀장은 회장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고급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손끝은 흔들림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차나 한잔하고 돌아가시지요. 팀장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차는 됐고 이 장부는 제가 꼭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그 순간 온화하던 회장의 두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책상 밑 보이지 않는 곳에 달린 비상벨을 다급하게 꾹 눌렀어요.
팀장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툭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그 부하놈들, 지금 전부 바깥 마당 바닥에 얌전히 누워 있습니다. 회장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단 한 박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궁지에 몰린 회장이 손에 든 찻잔을 팀장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몸을 돌려 안쪽 방으로 다급하게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팀장의 움직임은 회장의 얄팍한 속임수보다 완벽하게 한 수 위였습니다. 팀장이 날아오는 찻잔을 한 손으로 가볍게 쳐냈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남과 동시에 팀장의 손이 그보다 한 박자 빠르게 뻗어나가 회장의 팔을 낚아챘죠. 팀장이 회장의 팔을 꺾어 등 뒤로 거칠게 넘겨버렸습니다. 무릎 관절이 꺾인 회장이 융단 카페 뒤로 쿵 소리를 내며 꼴사납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나 내년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팀장이 꺾인 팔에 힘을 주며 서늘하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신도 300명 피땀 흘린 돈 빼돌린 사이비 교주. 팀장의 움직임은 회장이 숨을 한번 제대로 쉬기도 전에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점잖고 자비로운 가면 뒤에 숨어있던 추악한 본색이 그제야 바닥에 처참하게 드러났죠. 팀장이 회장의 팔을 뒤로 꺾어 쥔 채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귓속 무전기에 대고 짧게 교신했어요. 둘째야, 지금 수련실 앞이야. 문 열어. 들어간다. 이어폰 너머로 둘째의 무뚝뚝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수련실 입구 확보했습니다. 팀장이 발버둥 치는 회장의 등을 억센 힘으로 밀치며 교주의 호화로운 거쳐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련 독채에 굳게 닫힌 문 앞, 둘째가 묵묵히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가벼운 눈짓을 보내자 둘째가 망설임 없이 수련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안에는 여전히 10여 명의 신도들이 멍한 눈으로 텅 빈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회장의 등을 강하게 밀어 수련실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회장이 비틀거리며 단상 앞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도들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회장님, 팀장이 무너진 회장을 지나쳐 신도들을 향해 당당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회장님이라 부르며 떠받들던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장이 품에서 빼앗은 장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장부는 여러분이 그동안 바친 전 재산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기록된 문서입니다. 회장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 12채, 최고급 수입차 5대, 그리고 추적조차 어려운 해외 비밀 계좌 7개. 신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혼란스러운 듯 불안하게 눈을 내리깔았죠. 구체적인 장부의 숫자들이 수련실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여자들의 초점 없던 눈빛이 하나씩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멍하니 앉아있던 40대 초반의 여자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여자의 손에는 작고 낡은 녹음기 하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이거 회장이지 부하들한테 몰래 지시하던 목소리예요. 팀장이 여자를 향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꾹 눌렀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방금 전 바닥에 엎어진 회장의 교활한 목소리가 수련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집은 이미 영혼까지 다 갈아먹었지? 아직 딸년 명의로 남은 푼돈이 있을 텐데 싹 다 긁어 모아서 그것까지 받아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말에 신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여자가 녹음기를 끄고
절망에 빠진 다른 신도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너무 무섭고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발 이제라도 다들 정신 차리고 여기서 나가야 돼요. 수련실 안은 이미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과 가장 무관한, 그래서 가장 고요한 한 사람이 있었죠. 수련실 두 번째 줄 끝, 다른 신도들과 거리를 둔 채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퀭한 두 눈이 팀장의 차분한 눈빛과 허공에서 얽혔죠. 엄마가 팀장을 향해 아주 작게, 그러나 확고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팀장이 엄마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드님이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의 굳게 다물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입을 열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을 뿐입니다. 엄마의 그 조용한 일어남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가둬왔던 세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 멀리 펜션 단지 입구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이어폰으로 막내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팀장님, 경찰 마당으로 진입합니다. 관할지서 아니고 읍내 본서에서 왔어요. 팀장이 안도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짓눌려 있던 회장이 도끼 품은 눈으로 팀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나 내 변호사 부르기 전까진 아무 말도 안 해. 팀장이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알아서 그러세요.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정복을 입은 경찰 여러 명이 수련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팀장이 손에 쥐고 있던 장부를 경찰팀장에게 묵묵히 건네주었어요. 경찰들이 바닥에 엎드린 회장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수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온화한 미소로 신도들을 내려다보던 회장님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발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수련실 안의 여자들이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수련실 문턱을 넘는 회장에 묶인 두 손이 무력하게 흔들렸죠. 지난 3년 동안 300명의 신도들을 쥐고 흔들었던 탐욕스러운 손의 끝이었습니다. 수련실에 남은 신도들에게도 경찰들이 다가가 차분하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수련 독채에 길고 지독했던 밤이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엄마는 다른 신도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수련실 밖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몹시 느리고 무거웠죠. 무려 3년 만에 이 지옥 같은 문을 밖으로 나서는 걸음이었습니다. 팀장이 엄마의 곁에 바짝 붙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흔들리는 엄마의 몸을 억지로 부축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엄마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킬 뿐이었죠. 엄마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지난 3년의 끊어진 시간을 다 갚고 있었죠. 수련실 밖에 넓은 앞마당 끝자락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청년의 팔을 단단히 붙잡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죠. 청년은 박 사장의 팔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두 다리가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박 사장이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엄마 나오신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청년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엄마의 야윈 실루엣을 보았죠. 수련실 문을 나서던 엄마도 걸음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0여 걸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3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거리였죠. 청년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비틀거리며 걷던 청년이 이내 마당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아들을 향해 다급하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죠. 청년이 엄마의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청년은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 다리가 풀렸지만 간신히 엄마의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아주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입을 열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마당을 채울 뿐이었죠. 이윽고 엄마의 거칠고 마른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엄마의 손이 청년의 뺨과 얼굴을 조심스럽게 더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손이 아들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손이 3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이라는 걸 조용히 확인하는 손길이었죠. 엄마의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주 한참 만에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청년의 귓가에 닿았어요.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꾹꾹 눌러 담았던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번에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의 움푹 파인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청년이 무너지듯 엄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두 팔을 뻗어 자기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넓은 등을 단단히 안아주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가 3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평범한 한마디가 이렇게 작고 떨리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품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팀장이 소리 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서 둘째와 막내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막내가 재킷 소매를 끌어당겨 붉어진 눈가를 꾹꾹 문질렀습니다. 둘째가 커다란 손으로 막내의 어깨를 툭 무심하게 쳐주었죠. 팀장이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모여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간절한 재회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 고요한 순간을 지켰죠. 박 사장이 땀을 닦으며 팀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그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박 사장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소. 당신들이 다 하셨지. 팀장이 박 사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수련실 뒷문도 못 찾았습니다. 박 사장이 멋쩍은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곁에 있던 막내가 훌쩍임을 멈추고 씩씩하게 거들었죠. 사장님, 오늘 진짜 멋있으셨어요. 박 사장이 쑥스럽게 허허 웃었습니다. 다 큰 아가씨가 쓸데없는 소리를. 마당 건너편에는 여러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요란한 붉은 경광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찬 회장과 두목, 그리고 검은 재킷의 남자들을 차례로 호송차에 밀어 넣었죠. 수련실에 있던 신도들은 구급차로 안내되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40대 초반의 피해자, 여자가 경찰에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네며 침착하게 조사에 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청년도 곧 경찰의 안내를 받아 구급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엄마가 몸을 돌려 팀장이 서 있는 곳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팀장이 턱을 당겨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역시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3년 만에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차였습니다. 박 사장이 짐을 챙겨 관리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소. 관리실에 있는 아내랑 딸이 밖에 소란에 많이 놀랐을 거요. 팀장이 가볍게 묵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박 사장이 등 뒤로 손을 한번 쓱 흔들어 보이고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경찰차 몇 대가 아직 마당 구석에 남아 뒷수습을 하고 있었죠. 차가운 산속의 밤 공기가 세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막내가 배를 문지르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배고파요. 무뚝뚝하던 둘째의 입에서 피식 하고 짧은 웃음이 샜습니다. 팀장이 손목에 찬 시계를 한번 흘끗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고기마저 구워 먹자. 그 말에 셋이 동시에 소리내어 조금씩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어둠이 깔린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러 아까 앉아있던 바베큐장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자갈을 자박자박 밟으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뒤쪽으로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 빛이 점점 멀어져 갔죠. 막내가 걸으며 양팔을 크게 기지개 켰습니다. 아, 진짜 배고파요. 고기 식었겠다. 앞장서 걷던 둘째가 짧게 받았어요. 숯은 남았을 거다. 세 사람은 펜션 단지 중앙의 야외 바베큐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유쾌하게 떠들며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죠. 불판 아래의 숯불은 하얗게 재가 되어 꺼져 있었습니다. 상위 접시에는 미처 다 굽지 못한 생고기가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둘째가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익숙하고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하얀 숯에 다시 붉은 불을 피워 올리기 시작했죠. 막내는 수도가로 재빨리 달려가 남은 상추를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씻어냈습니다. 팀장은 손을 가볍게 털고 일어나 불판 위로 두툼한 고기를 차분하게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몇 시간 전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불이 오르고 고기가 익고 상추가 씻기고 휴가의 저녁이 다시 거기서 이어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이 은쟁반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바베큐장으로 다가왔어요. 쟁반 위에는 신선한 붉은 고기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죠. 내가 미안해서 이거 좀 드쇼. 막내가 자리에서 펄쩍 뛰며 두 손으로 쟁반을 반겼습니다. 어머, 사장님, 진짜 감사해요. 박 사장이 빈 쟁반을 옆구리에 끼며 굵은 손으로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오늘 일 나는 평생 못 잊겠소. 고기를 굽던 팀장이 손에 든 집게를 잠시 내려놓고 옅게 웃었습니다. 저희도요. 박 사장이 손을 한번 쓱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 환한 관리실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 달아오른 불판 위에서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막내가 젓가락을 들고 가장 먼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쏙 집어 먹었죠. 둘째가 숯불을 뒤적이며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굽는 사람 먼저 먹어야지. 막내가 볼이 터져라 고기를 씹으며 대꾸했어요. 둘째 언니는 이따 많이 먹어요. 저 진짜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팀장이 소리내어 웃으며 막내와 둘째의 앞접시에 고기를 골고루 놓아주었습니다. 둘 다 싸우지 말고 좀 먹어. 고기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숯의 불기운이 조금 식었지만 고기 맛은 훨씬 더 나았습니다. 제대로 굽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기였으니까요. 팀장이 푸른 상추 위에 고기와 쌈장을 얹어 야무지게 쌈을 쌌습니다. 내일은 진짜 아무데도 안 간다. 펜션에서 쉰다. 고기를 씹던 둘째가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그럼 계곡은요? 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곡도 가지 말자. 그냥 물에 발 담그기만 해. 수도가 쪽을 바라보던 막내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낚시는요? 팀장이 상추쌈을 입에 넣으려다 말고 잠깐 멈칫했어요. 낚시 정도는 괜찮겠네. 둘째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팀장님은 결국 뭔가 하세요. 막내가 커다란 상추쌈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들, 저 이번 휴가 진짜 좋아요. 둘째가 건조하게 대꾸했죠. 내가 고기 먹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냐?
팀장도 불판을 보며 가벼운 농담을 보탰습니다. 아까 수련실 앞에서는 소매로 눈물 닦더라. 막내가 뜨끔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 팀장님, 그건 그거고요. 세 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막내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휴가 첫 저녁에 시작해서 휴가 첫 저녁에 곧바로 끝난 불과 몇 시간짜리 짧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1년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시야가 바베큐장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서늘하고 맑은 산속의 밤하늘 위로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죠. 멀리 떨어진 관리실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족을 지키고 선 박사장의 든든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펜션 단지는 다시 완벽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세 여자가 두런두런 모여 앉아 고기를 굽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려올 뿐이었죠. 팀장의 편안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숯 다 탔다. 하나 더 얹자. 둘째의 짧은 대답이 이어졌죠. 예. 막내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할래요. 휴가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707 특임대 세 사람의 휴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707 특임대 역은 3인방의 활약이 대단했던 드라마였던 같습니다. 어렵게 받은 특별 휴가 모처럼의 바베큐 파티였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707 특임대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3인방의 도움으로 마침내 엄마를 사이비 종교에서 꺼낸 청년 그리고 용기를 내 마지막까지 도와준 펜션의 박사장도 감동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소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리더십의 팀장, 근접 전투 전문가 둘째, 그리고 막내까지 앞으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